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또 저에게 또 좋은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골방에서 아집에 좀 빠질 수 있는 영역인데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고 여러 의견을 이제 저도 이제 받을 수 있어서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이유는 저도 이제 ESG에 대해서 다들 이제 생각을 하셨었는데 도대체 ESG가 뭐냐 이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거 ESG가 사실 이게 뭐 같이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G, 투명한 기업 내 의사결정의 구조. 그죠? 이게 확립된 후에야 좀 ES라는 거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러한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을 썼었습니다. 근데 앞에 쪽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비유긴 한데요. 역사부터 이제 훑어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주주 자본주의, 그죠? 프리드만 독트린 여기서부터 이제 다들 시작한다.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프리드만 독트린은 뭐냐?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기업의 이제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주주가치 극대화다, 이윤 추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요 문장만 떠돌면서 이게 주주가치 극대화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불러킨 그런 측면도 있는데 혹은 프리드만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키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요런 말을 한 데에는 좀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1970년에 나왔으니까 60년대는 그럼 미국은 어땠냐? 약간 뭐 지금이라도 비슷한데 60년대 하면은 반전운동, 그죠? 그다음에 민권운동, 인권, 그다음에 러브 앤 피스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과 이렇게 또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조금 야 니네들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라. 기부도 많이 하고 그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리드만이 보니까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회사 돈을 가지고 그래서 요런 데 기부를 하고 그죠? 뭐 요런 데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데 프리드만이 생각하기에 아니 근데 그걸 왜 회사가 해야 되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돈은 회사의 돈이지 이 기업 예를 들어 경영진의 돈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죠? 사회적 가치를 이루는 게 중요는 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이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기업 경영진이 내가 생각하기에 전쟁은 옳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 인권은 중요해라는 식으로 독단으로 하면은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건데 주주마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거는 우선은 회사는 그러면은 주업에 진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최대한 많은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주주에게 환원을 해라. 그러면 주주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각자의 이제 가치관에 입각해서 무엇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런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분법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제 회사의 경영진이 내가 뭔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프리드만이 여기서 그러면은 돈만 많이 벌면 해서 기업의 책임이 끝나는 거냐라고 했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제 원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 시장 실패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뭐 얘기하는 게 기업의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런 외부 효과, 환경 오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기업이 그냥 단순하게 이윤만 추구하면은 시정이 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프리드만이 그러면 이런 걸 무시했냐 하면 아닙니다. 프리드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시정 실패는 중요하고 외부 효과도 중요한데 요거를 기업이 나서서 시정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 뭐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기보다도 우리는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제대로 된 법규, 제대로 된 제도 이런 걸로 정비를 해가지고 시장 생태를 시정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그런 베이스 하에서 이제 기업은 그 주어진 제도 하에서 무슨 법을 어기거나 이제 법규를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치를 극대화, 이윤을 추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주에게로 주고 주주하는 이 가장 큰 이 극대화된 이윤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각자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했던 게 이제 프리드만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프리드만도 결코 기업이 단순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시장 실패의 시정은 정부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법규화해서 제도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성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그죠? 우선 법규적인 제도적인 측면은 시장 실패는 이제 정부가 잘 그죠? 했죠. 제도를 깔아주는 거고. 근데 문제는 경영진이 그죠?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가제가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자. 그죠? 그래가지고 경영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그죠? 이 개인을 위해서 가장 많은 거를 딜리버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시스템을 그래서 회사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에서도 그래서 거버넌스를 확립하자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게 좀 너무 효율적으로 가면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잘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이 좋아 그럼 나는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잘 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프리드만의 이 이분법 하에서는 이런 시장 실패 영역은 그래서 정부가 잘 해결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항상 그렇게 제대로 된 법규,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 능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반드시 난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조직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정부가 설령 국내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를 하더라도 저희가 다 같이 겪는 이 국제적인 지구 온난화 문제 이렇게 되면은 다들 이제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을 안 지불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른 나라가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 프리라이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가 이게 더 중요한데 뭐 트럼프가 심심하면은 우린 안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각자의 정부가 개개 국가 안에서는 이런 정비 제도를 잘 정비하더라도 전 지구적인 뭐 환경의 문제 이런 걸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또 협조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프리드만식으로 하면은 이런 제도나 이런 법규는 정부가 잘 알아서 하고 기업은 열심히 그러면 이윤축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이 기업도 그냥 이윤 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회적 후생을 위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1단계가.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전환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죠? 야 이거 그러면은 프리드만식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주주 개인 노력에 한계가 있다. 이건 뭐냐? 아까 프리드만이 말했던 거 우선 주주한테 많은 부를 환원하고 주주로 하여금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해자 했는데 뭐 환경 파괴처럼 이미 이게 일어나 버리면은 이걸 되돌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죠? 그러면 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주주에게만 부를 환원해가지고,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 정부도 법규를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에게 가는 이런 외부 효과를 아예 무시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업으로 해도 조금 이런 사회적 책무,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를 좀, 걔네들도 여태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면제부를 줬었었는데, 야,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이제 의견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고, 조금 더 나가서 요즘에는 스테이크홀더리즘. 그죠? 말하자면은, 이해관계 당사자도 챙겨야지. 어떻게 주주만 챙기자. 이런 주장이 나갔던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뭐 요즘은 아니고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 스테이크홀더리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사회적 복리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스테이크홀더를 챙기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스테이크홀더를 챙기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주주한테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CSR 할 때는 이런 걸 뭐 전략적 CSR,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왜 좋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기업이 이렇게 사회도 챙기고, 이런 사회적 책무를 챙겼더니, 이 고객들도 되게 고객 충성도도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는 무슨 물건을 사주고, 직원들도 뭐 아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거를 뭐 소홀히 하면, 거짓하면 정부한테 핍박을 받고 소송 걸리고 하는데 그런 일도 없더라.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했더니 이게 주주한테도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가? 이런 비유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래티직 CSR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투자자들도 이런 비재무적인 이 스테이크홀더와 관련된 이런 요인들을 아예 무시했더니 앞으로 애로사항이 크더라.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조차도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지 이게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대두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ESG 투자로 이어지는 거죠. 투자자들조차도 이런 비재무적 스테이크홀더와 관련된 그런 일부 요인들을 이거를 고려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갔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나갔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게 맞느냐 하면 여기서는 여전히 이제 학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가는 걸 뒤로 봤는데. 근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고전적으로 경영진으로 하여금 이런 그러면 스테이크홀더를 챙기게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애초에 우리가 지금 경영진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실적, 이익,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을 쓰는 거, 요게 반드시 좋은 겁니까 하면은 그것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문제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딱히 이게 그러면 뭐를 가지고 그러면 경영진을 평가해야 될 거냐 할 때 그렇게 더 좋은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세컨 베스트였는데 왜냐하면은 실적, 주식 가격, 이건 눈에 보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진으로 하여금 야, 너 뭔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뭐가 네가 뭐 챙기고 싶은 거 챙긴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추궁하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주식 가격은 딱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주식 가격 아니면 무슨 기업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영진을 하여금 요거를 경영 목표로 삼도록 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영진한테 너도 경영진 측면에서도 내가 나의 책임이 뭔지 알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너의 실적을 내가 평가할 때 뭐로 이거에서 해야 될지, 요런 어떻게 보면은 이 경영진의 어카운터빌리티 문제가 명확하게 이제 확립이 되기 때문에 좀 요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식 가격을 가지고 혹은 얼마만큼 이윤을 남았는지, 그죠? 기업 가치 요런 거 가지고 이제 경영진을 평가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다 대고선 뭔가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애매모호한, 그죠? 사회적 가치 창출 요거를 경영평 목표에 또 추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약간 이현령 비현령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잔 티롤이 몇 년 전에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려 계량경제학회 회장이 될 때, 계량경제학회잖아요. 그런데 이 회장 연설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량경제학 한 선을 왜 있던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티롤이 얘기할 때, 너희들이 아는 얘기로 내가 다 하자면은, 그죠?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서블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외부 효과라는 걸 내재화하는 건데, 그죠? 근데 외부 효과라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니네가 그래서 어떤 외부 효과를 하고 어떤 그 스테이크홀더한테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디파인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영향인지 그걸 측정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들이 요런 뭔가 영역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평가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경영 목표에 추가해 버리면은 경영진 입장에서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드에서든 아니면 주주총회에서든 왜 이따위로 했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니네가 몰라서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아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럼 얼마만큼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기가 힘드니까, 그죠? 뭔가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다시 또 떠오르면서, 이러면 잘못하면 이게 대리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그죠? 요런 우려해서 이거는 이제 21세기 초에. 야, 근데 요게 방향적으로는 맞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요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글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럼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2019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이벤트였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제 거대 기업의 CEO들이 그전에는 우리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스테이크홀더들도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큰 스테이크홀더리즘의 큰 사건이었는데, 루시안 뱁척은 이제 하버드 로스쿨의 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대가인데요. 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요 기업 CEO들이 말은 저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더라. 그죠?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야, 너 한 거 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궁하기가 또 애매하니까, 그죠? 우리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지니까. 야,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오히려 경영진의 대리 문제에 악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제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얘네가 그냥 하는 쇼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냐, 이런 좀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영진이 우리가 요런 사회적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저 이런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측정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저희 이 또 대표님들께서 저보다 더 이제 저 측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계신 걸 제가 압니다만은, 저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요것도 이제 2년 전 기사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저 성과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그거를 가지고 이 기업으로서도 뭐 ESG 근데 뭘 하라는 거야, 좀 이런 상태니까 차라리 좀 우리에게 급한, 그죠? 뭐 온난화 관련, 탄소 배출 관련,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거에만 좀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애매모호한 ESG 성과를 추구하게 되면은 이러면 부작용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표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한 게 이제 조금 맥락인데, 이런 맥락하에서 그러면은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와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중심주의가 너무 과하게 가면서, 야 근데 주주 가치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코스트가 있는데 정부가 이걸 해결 안 해주는 건,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걸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우려에서 스테이크홀더리즘, 나중에 뭐 ESG 이런 게 대두를 했는데, 우리나라 애초에 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건전한 거버넌스, 그래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 이게 없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이 대주주, 그다음에 지배주주, 그다음에 경영진, 이들이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로 기업 가치 극대화에 이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새로운 ES, 뭔가 평가할 수 없는 항목, 기준을 경영성과에다가 반영을 시킨다 하면은, 그럼 이게 문제가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앞에 말했더니요. 왜냐하면은, 당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저 기업 가치가 요거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이게 기업 가치로 보이지 않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성과를 이뤘는지 아느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냐면 여기서 하는 이 기업 경영진 혹은 지배주주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아직 별로 믿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거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런 자원의 유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추구한 여타 목표를 추구를 허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걸 또 평가하기가 힘든데, 안 그래도 요 대리인 문제가 심한데 요걸 집어넣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몇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저희도 아직은 살펴보고 있는 와중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성각성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거는 이제 가버넌스 애초에가 잘 안 되는데, 그죠? 가버넌스가 잘 안 되는데 ES를 열심히 추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걸까라는 걸 좀 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봤었던 건 이거는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G등급 사용을 해가지고, 그죠? 이제 물론 요 G등급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요것도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 G등급이 이제 높았던 기업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ES 등급이 올라가더라도 기업 가치, 토빈스큐가 그다지 이제 변화가 없었었는데,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의 경우는, 그죠? ES 등급이 올라가면 오히려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ESG의 관점에서는 ES를 추구하는 게 기업 가치 다시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저희가 생각을 했었었고요. 또 제가 잘못 눌러서 앞으로 갔습니다만. 그럼 또 관련돼 가지고 요런 스테이크홀더들을 챙기는 게, ES를 챙기는 게 소셜 캐피탈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소셜 캐피탈이라는 건 뭐냐? 저희가 캐피탈이라는 게 자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흡수하는 버퍼잖아요. 충격이 왔을 때 손실을 흡수하는 버퍼. 근데 저희가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보이는 에퀴티, 그 캐피탈이 있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을 챙긴, 그죠? 회사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신뢰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형성이 되더라. 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돼가지고 예기치 못한 충격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더라. 회복 탄력성이 더 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을 잘 챙겼더니 평소에 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뭔가 예기치 않은 충격이 났을 때 좀 더 협조적이 된다는 거죠. 약간 우리가 남이냐, 그죠? 이 고통을 분담하자. 요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유대감.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야, 우리가 착한 기업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사줘야지. 그런 거가 있고, 그죠? 직원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통 분담을 해야지. 우리 회사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회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야, 이거는 우리가 진짜 좋은 기업인데,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인데, 요럴 때 우리가 배신하고 갑자기 주식도 팔고 자금 회수하고 이런 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적 유도감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약간 스테이크홀더를 잘 챙기면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서 이런 충격에 더 잘 버텼다, 이런 이제 기존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이 회사들의 어떻게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그죠?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지배주주들이 정말 이 제대로 된 그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ES 성과를 거뒀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요런 ESG 등급이 올라간 회사들을 믿어주느냐, 그죠? 우리는 그러면은 고통을 분담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건 약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근데 우리는 너희를 아직 못 믿겠어, 이런, 그죠? 뭔가 이 신뢰가 싹트기 위한, 유대감이 싹트기 위한 그 토양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봤었던 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후에 ES 등급이 높았던 기업들이 주가 방어도 잘 됐었는데, 그죠? 다들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느냐 하면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었고, 오히려 높았던 기업들이 더 주가 하락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주가 하락이 더 컸느냐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급격한 ESG 추구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모든 게 동일한 조건에서 뭔가 ES를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보유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레버리지도 높아지고, 이런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올라가가지고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약간 이 재무적인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사전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스테이크홀더들에게 당신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요런 활동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고정비용이 늘어나겠죠. 고정비용이 늘어나면서 이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도 늘어나고 오퍼레이셔널한 플렉서빌리티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걸 이제 급하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유연성은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유대감이 생겨가지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됐었더라면은 설령 이런 우리가 플렉서빌리티는 좀 떨어지게 됐을지라도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그래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게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보면 방어가 더 잘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더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요거를 급하게 추구하는 회사들이 유연성은 떨어졌는데 한편 사회적 유대감을 얻는 데는 실패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또 타격이 컸었던 거죠. 또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 ES 추구에, 그죠? 효과가 생기기 위한, 그죠? 믿음이 생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토양인데, 그런 게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미국의 결과 같은 경우를, 미국 자본시장의 결과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에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확신은 없어가지고 좀 오늘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아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내용의 토대에서 그래서 저의 현재까지 해서 결론 및 요약은, 기본적으로 이런 ESG의 추구, G랑 ES를 구별해서 특히나 ES, 그죠? 의 추구, 스테이크홀더들을 챙기는 것, 스테이크홀더리즘. 이거는 의론의 여지 없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정부를 믿고선 제대로 된 법규와 제도의 정비 요거를 정부에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업으로 하여금 이런 걸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주한테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바람직한 방향인데, 문제는 이거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과도한 주주지상주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3자들에게 가는 효과를 무시했던 그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를 무시했던 그런 거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나라 애초에 처음에 거기까지 간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시고 계시고 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이 ES 관해서 특히나 관련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 성과 측정의 문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발전이 앞으로도 필요한 ESG 성과 측정에 관해서 그 영역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 도상인데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도 지금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는데 그죠? 평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히나 투자자들 아니면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기 힘든 그런 ES 관련 목표를 경영 성과에다가 추가를 하는 것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영진 혹은 지배주주 그죠? 대리 문제를 더 심화시킬. 왜냐면 우리가 견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이 주가 혹은 기업 가치 눈에 보이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데 그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하면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더 시급한 거는 그죠? 섣부른 ESG의 추구를 강요하는 것보다도 보면 어떤 정보를 어떠한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요런 제도적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떠한 성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런 그죠? ES 관련 평가를 퍼포먼스를 평가할 것인지 이런 평가 지표를 더 정교화하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기 전에 거버넌스가 부재한 우리 이 기업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ESG를 너무 추구하게 하는 그런 풍조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거버넌스의 문제, 대리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어떻게 보면 이게 ES 추구 중요하지만은 건전한 거버넌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지 그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ESG 이게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G의 전제하에 그래서 ES가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성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마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띄워주시고 계시고 오늘 그 최동범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에 제가 실무가로서 그냥 궁금해하고 막연하게만 갖고 있었던 의문이 그냥 정말 해소가 확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논문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이제 토론 자료를 제가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아마 토론. 네. 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최근에 썼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게 한국, 영국, 미국이 있는데 자, ESG라는 좋은 개념이 있다. 그런데 이 마라탕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ESG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ES를 강조하는 이유가 야 마라탕 먹으면 맵잖아. 매우니까 조금 여기 우유도 좀 먹고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3단계나 4단계 되게 매운 거를 먹을 때야 이제 조금 너무 매우니까 완화시키기 위해서 ES라는 좀 다른 것도 좀 해라라는 느낌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0단계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거버넌스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조차도 법에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도 안 갔는데 너무 ES 이제 매우니까 좀 더 물도 마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냥 뭐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 아니냐. 먼저 일을 하려면은 회사의 사장이라면 이제
과거에 이제 수신제가 치부평차는 이제 군주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회사의 사장이라면 먼저 이제 훌륭한 경영자가 되면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주주들이죠. 이제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를 좀 잘해주고 그래서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이죠. 예전에는 국이 이제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지방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하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포함한 뭐 세계.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이유가 또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간단히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정말 이론적으로 최성범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짚어주시니까 오늘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실무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2022년 논문에서 거버넌스 양호 기업과 문제 기업을 구분을 하셨는데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배구조연구원의 G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혹시 뭐 다른 기준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도 ES 성과가 양호한 기업을 이제 분류해가지고 기준을 삼으셨는데 어떤 혹시 구체적인 그 미국에서의 기준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경제적 충격을 더 잘 버틴 이유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소셜 캐피탈의 그 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그런 소셜 캐피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다면은 단기 성과보다 좀 더 중장기 성과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더 모여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 그런 단기적인 충격이 왔을 때 더 멀리 보고 버틸 수 있었던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또 이제 ES 등급이 높은 기업이 오히려 코로나 위기에 더 취약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투명하지 못한 거버넌스의 문제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저의 그냥 실무에서 느끼기로는 이제 소위 ESG 워싱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환경과 사회적인 집중을 했던 회사들이 보면은 조금 더 의사결정 구조가 수직적이거나 조금 더 경직돼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소위 그 탑다운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나중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더 문제가 생긴 그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이 잘 안 보여서 혹시 일어나서 그 보면서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논문에서는 저희가 당시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연구원의 G 등급을 이용해가지고 구분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다른 이제 저희 서스티베스트 있고 대신도 있고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다른 지표도 썼으면 좋을 텐데 당시까지만 해도 기지배가 이제 공짜로 데이터를 쓸 수 있어서 그런 이유로 그냥 이걸 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은 유료화돼가지고 저희도 다시 제로 베이시스로 이제 논문은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또 저 백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등급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냥 6개 정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자르듯이 좀 점수를 잘라야 돼가지고 이게 과연 정말 거버넌스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다른 교수님들께 또 여쭤봤었는데 약간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솔직히 G 등급이 높다고 해서 가버넌스가 잘 됐다고 우리가 볼 수도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을 내리는 데에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그 말씀드렸었는데 우선은 그 기업 지배구조연구원의 당시에 그 G 등급을 가지고 우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 등급이 낮은 곳과 높은 곳. 그다음에 이제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성과 요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주식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식을 분석할 때는 이제 가정으로서 맞는 가정은 아닙니다만은 주식 가격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저희가 쇼터미즘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압니다만 단기 성과만이 아니라 중장기 성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진짜냐 하면 그건 또 이제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저희의 우선 논문에서의 스탠스는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 성과만 아니라 중장기 성과 이거 다 반영을 해가지고 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ES 성과가 ES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한
방어가 잘 됐던 것이 이게 이런 중장기 성과보다는 그런 것이 다 반영됐다는 가정하에서 아무래도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의 신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합니다. ES 등급이 높았든 양호했던 기업들은 ES 등급이 높았던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진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파는 물건들의 프로핏 마진이 더 높고 그리고 요 마진이 이런 외부 충격에 잘 안 흔들린다고 해요. 말하는 게 뭐냐? ES 성과가 제대로 안 된 회사들은 우리가 뭔가 불황이 오면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 잘 안 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많이 가격을 깎아야지만 이걸 팔 수가 있는데 최소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하면은 소비자들이 그래도 우리 좋은 기업 우리가 같이 좀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가격으로도 좀 더 그 물건 좀 사주려고 해서 이런 프로핏 마진이 좀 유지가 되고 해가지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성과가 그죠? 그리고 또 이 종업원 같은 경우도 임금 삭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 회사와 좀 아픔을 나누자.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 구조의 수직성. 요거는 정말 저도 좀 동감하는 바인데요. 요건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제대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때 너무 급하게 ESG를 추구하면서 무리가 오지 않았을까 요 레버리지 측면에서 유연성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적이지 않으면은 탑다운적으로 내려올 때 그런데 우리 이걸 너무 급하게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옵티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적인 데서는 특히 지금처럼 막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할 때 다들 뭐 등 떠밀려서 할 때 좀 너무 급하게 추구하는 다른 어쩌면 사업 영역에 좀 부작용이 큰 방식으로 요런 탑다운식의 ESG에 너무 급격한 추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취약성이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했던 게 저희 이제 약간 가설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검증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대표님 좀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입니다. 데이터를 저희도 아주 연구자들한테 연구해 드리니까요. 저희 회사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ESG를 한국에 와서 알리기 시작한 게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2004년도부터니까요. 까지는 20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전엔 저도 잠깐 사실 증권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도 증권회사에서 14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 국내에서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 자본시장에 계시던 분들이 ESG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런데 이 말씀까지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먼저 제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이걸 알리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ESG 개념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와 어떤 컨센서스가 전제가 돼야 그 이후의 논쟁이 생산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시기에 논쟁이 되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ESG는 길쭉하다. 또 배를 만진 사람은 ESG는 둥그렇다. 이렇게 다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생산적일 수가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재미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스쿨버스는 버스지 스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ESG 투자도 투자고 ESG 경영은 경영이지 ESG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ESG는 주로 이 어떤 지배구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시민운동 관점에서, 재벌개혁 관점에서, 또 기후변화 운동, 환경운동, 인권경영운동, 소비자운동,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스쿨버스가 그냥 스쿨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ESG에 대해서 공화당 측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또 오크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좌파들의 운동이다. 깨어있는 듯한 한척하는 그런 자본주의를 한다라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뭐 오크 캐피탈리즘을 하려고 ESG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본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ESG를 지난 2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시대의 ESG, 우리 교수님께서 그때부터 쭉 ESG, CSR, 전략적 CSR, 뭐 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밀턴 프리드만,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었던 뭐 CSV,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뭐 최근의 선언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밀턴 프리드만 시대의 CSR과 현대적 의미의 CSR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ESG 투자는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 또 사회적 어떤 액티비티, 기부 활동, 인도주의적 어떤 활동, 이거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먼저 명확히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적 의미의 그래서 ESG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비관습적이고 중대한 경영 위험과 기회 요소들을 매니지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경영 행위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션 토모라는 제가 뭐 여러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션 토모라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마켓캡을 100으로 놨을 때 75년도는 그 500개 기업의 유형자산이 87원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 45년이 지난 2020년이 돼 보니 무형적 측면이 90%고 무형적 측면이 90%고 유형자산은 10%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90%가 뭐냐면 도대체 CEO가 어떤 놈이냐, 또 그 회사의 이해관계자 관계관리 수준이나 탄소 배출량이나 뭐 혁신 역량이나 또 요즘에 뭐 블랙락은 또 코퍼레이트 컬처 이런 거를 또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보더라고요. 컬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대차대조표는 나타나질 않죠. 또 브랜드, 뭐 브랜드 밸류나 뭐 레퓨테이션이라든가 뭐 최근에 그 남양유업 사건이 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90%를 설명하는데 전통적인 재무 분석이 이거를 터치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북미에서는 ESG 데이터를 메인스트림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ESG와 관련된 규제나 이니셔티브나 가이드라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유럽의회에서 CSDDD, EU의 기업 가능성 실사 지침이라고도 하고 공급망 실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확정됐죠. 또 유럽에서는 또 CSRD, ESRS라는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또 글로벌리는 IFRS에서 ISSB가 등장했고, 또 SEC에서도 최근에 기후 공시를 확정했다가 지금 반발이 커서 지금 약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26년도부터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6개 섹터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대처를 못하면 탑라인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따라서 투자자라면 투자 대상 기업이 이러한 규제나 이니셔티브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또 그 수준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87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당 고려를 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삼성을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게 저는 기업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25년도부터 ESG 정보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가 원래 했는데 삼성의 로비에 의해서 이것이 26년 이후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엄살을 부리죠. 그렇지만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공급사들한테는 ESG 데이터 관리나 정보 공개에 대해서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삼성이 EU 마켓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미 CSDD가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성의 내로남불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포스코의 고위 임원을 최근에 몇 번 만났는데 여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포스코가 한 13%에 14% 정도 수출을 하는데 유럽의 르노라든가 유럽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요청이 저감하는 요청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를 저감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 모 화학회사도 EU에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매출을 한 1조 5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EU에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지난 3, 4년 동안 계속 레터가 내려와요. 너희들랑 우리가 20년 동안 거래를 했지만 앞으로 ESG를 그 회사까지 지정해가지고 옵니다. 프랑스에 있는 에코바디스에 가서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을 못 받아오면 미안하지만 우리랑 거래 못하겠다. 시간을 3년을 유예시켜 줄 테니까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통적인 자꾸 이제 ESG, 사회공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착한 경영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이미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한테 또 최근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20년 리서치 센터를 하시고 리서치 센터장을 7년을 하시고 이분은 주로 20년 가까이를 에너지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에너지 유틸리티 쪽을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탄소 저감이나 에너지 전환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대응 못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린피스로 옮겨서 ESG에 대한 분석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ESG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섬세하게 봐야 되겠다는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에서 G도 안 돼 있는데 ES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좀 너무 단선적이고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ESG 이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FRS의 공시도 2026년도부터 또 우리나라 지금 KSSB도 지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유럽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 또 배터리 회사들의 그 자원 순환법이라든가 폐배터리 문제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지금 글로벌이 엄청난 강도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나중에 지배구조부터 먼저 정립하고 나중에 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했다가는 시장을 놓치고 매출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ESG 이슈는 지금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ESG 평가에 문제가 많고요.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따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ESG 평가에는 정합성이라든가 정교성을 더 제고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가 좀 더 제고되어야 되겠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300개 기업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으고 여러 소스에서 또 기업 홈페이지라든가 사업보고서라든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모으고 그거를 기업한테 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취합한 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우리 애널리스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들의 주장이 리즈너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는 이 데이터를 보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두 번째, 평가 지표의 상위성.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사용했었던 기업 지배구조 ESG 기준원의 평가 모델과 저희의 모델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인영 박사도 그런 거를 저희 회사 데이터를 갖다가 양자 이렇게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인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ESG 기준원은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이고요. 저희는 투자자들만을 위해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표 체계나 또 가중치가 사실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상위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쪽은 다중이해 관계자 관점에서 GRI를 사용을 해서 많이 평가를 한다면 그 간극은 상관계수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평가 업체들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어야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ESG 평가에서도 지금 AI라든가 또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또 저희도 지금 그걸 갖다가 베타 버전도 만들고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평가 방법론들도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또 리얼타임으로 제공되면서 훨씬 더 정합성이나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 백재욱입니다. 먼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ES 축을 위해서 건전한 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 발표 자료의 제목도 똑같이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로 형식적으로 ES 활동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ESG 워싱, 그린 워싱에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데이터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6년부터 2019년 데이터를 쓰신 걸로 논문에서 봤고요. 같은 가설을 저희 데이터, 최근의 데이터로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G와 ES 점수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장표 몇 장 뒤에서 보여드리면서 그 내용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만 한 가지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G가 미흡한 경우에 ES 성과 개선이 오히려 기업 가치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이영재 대표님도 일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ES 개선을 위한 지출이 과연 대리인 비용 증가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될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ES 개선을 위한 지출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규모일까라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혹시 연구에서 더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이 ESG 평가 기관에게 숙제도 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ES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고 형식적인 ES 개선 활동, 소위 ESG 워싱, 그린 워싱을 평가 기관으로서 변별해내고 ESG 평가 결과와 기업 가치의 연관성을 제고하는 게 저희 숙제고요. 그 숙제를 해결해야만 시장의 ESG 평가 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저희가 대신경제연구소의 자회사로 ESG 평가 기관인 한국 ESG 연구소가 있습니다. ESG 연구소의 평가 결과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먼저 G와 ES의 상관계수를 보시면 상관계수가 0.5로 저 정도면 통계적으로 보통 정의 상관관계, 명확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라고 얘기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2023년 평가 결과로는 G와 ES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다라는 결과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G가 우수한 기업들이 분위로 나눠 봤을 때 G가 우수하면 ES도 우수할까를 5분위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분위가 상위 그룹 G가 우수한 그룹이고요. 5분위가 G가 좀 미흡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분위에 G 점수가 파란 막대로 표시되어 있고 오렌지 막대는 그 분위의 기업들의 ES의 평균 점수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G가 우수하면 ES도 우수하다라는 일관된 경향성을 분위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역의 관계도 성립하느냐를 한번 봤습니다. ES가 우수하면 G도 우수할까를 보면 앞에 그림하고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띠죠. ES는 5분위로 나눠서 봤을 때 각 분위 간의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환경사회는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 상하위 간의 격차가 G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 각 분위별로 G의 평균 점수를 보시면 앞에 그림보다는 뚜렷한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S가 우수하면 G가 우수하다라는 건 역의 관계보다는 좀 약한, 설명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거버넌스가 우수하면 과연 향후에 ES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G가 ES에 비해서 좀 선행성을 가질까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 G가 우수했던 G 점수를 5분위로 나눠서 그렸고요. 이후 3년간 2020년에 G 점수를 가지고 분위를 그렸고 3년 동안 ES 평균 점수의 변화값을 꺾은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각 분위별로 상위 G가 우수했던 기업의 경우에는 1, 2분위는 3년간 ES 점수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하위 그룹 4분위, 5분위를 보시면 ES 점수가 하락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가 우수한 기업이 향후에 ESG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을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ES 점수가 우수한 기업이 거버넌스에 비해서 선행성을 가질까?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2020년에 ES 점수를 5분위로 그렸고요. 상하위 분위 간의 G 점수의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분위별로 우하향하는 그림은 비슷하지만 앞에서 보신 장표에 비해서는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연구 내용을 저희 한국 ESG 연구소 데이터로 검증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G와 ES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고 진정한 ES 추구를 위해서는 건전한 G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확인이 됐고, 그 역으로 ES가 우수하면 G가 우수하냐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경연입니다. 현재 수원대학교 경영대에서 재무학 조교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에서 조교수를 할 때 미국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잠깐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썼던 데이터는 이제 Sustain Analytics라는 데이터였고요. 그때만 해도 그냥 데이터 매뉴얼을 읽고 연구를 진행하고, 그게 사실 E와 S와 G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다 동등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포럼에 가입을 하게 되고, 또 거버넌스 이슈를 굉장히 이제 강렬하게 접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논문 리뷰를 하고 최 교수님의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포럼 회원님들과 논문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됐는데, 또 그걸 기회로 이렇게 패널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저에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또 이 논문을 통해서 저는 ESG 자체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G가 많이 확립이 된 상태이고 또 E와 S에 대한 뭔가 주주 제한이라든지 주주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고 주주들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ES가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소셜 캐피탈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이제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G가 기반이 아직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ES를 추구할 경우 너무 과도한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유동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할 부분이라는 그런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ESG가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는 G를 활용한 ES가 아닌가, 이제 ES on G가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된 거는 이제 평가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두 대표님들도 열심히 힘써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투자 자본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 자본 배분에 있어서 이 평가 등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요즘은 또 ESG가 또 투자 전략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평가 등급을 구성을 하고 측정을 할 때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엔타이 ESG라는 시각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용어를 들었을 때 순전히 정치적 무브먼트다. 이거는 공화당이 그냥 싸움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단정을 짓기보다는 ESG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다시 잘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부분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또 다시 고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진정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제 G의 개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하게 이제 주주 권리 보호가 당연히 돼야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뭐 환경이든 사회든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주주의 이 제안들을 이 요구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에 대한 약속된 목표들을 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있는 것인가, 그게 안 돼 있다면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주 제한 절차, 주주들이 이제 제안을 할 때 그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이루어져 있는지도 저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또 E나 S나 그거에 대한, 아니면 E나 S가 아니더라도 뭐 주주 제안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이 절차들이 외면당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주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사회 구성도 좀 더 투명하게 공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사회 안에 뭐 예를 들어 뭐 커미티들이 존재하는지, 뭐 E라든지 S라든지 뭔가 현안에 대한 커미티가 존재하는지, 사실 이것도 거버넌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E나 S의 활동에 있어서도 이 거버넌스가 또 확립이 돼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사회의 구성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 구성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사가 뭐 ES 관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주주가 제안을 한들 그들이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주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도 비슷하게 또 ESG 중에서도 특히 G를 강조하는 연구나 의견이 있는지도 저는 좀 살펴봤었는데요. 예,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있었고 또 G가 역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들과 그리고 결과들 그리고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몇 가지의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라고 합니다. 저도 한 29년 중에 25년은 주식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보면은 저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ESG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말씀하신 G가 낮은데 ES가 높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정훈 앵커님 말씀처럼 수출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ES를 못 맞추면 못 갑니다. 근데 G는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에 필사적이다. 돈을 벌려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허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ES가 높을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ES하고 G하고는 평가를 틀리게 된다. 우리나라 ES가 엄청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수출하고 미국으로 결국은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진으로 수출하면은 ES가 낮으면 수출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부 다 바꾸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ES가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G는 있지 않습니까? ES는 100점 만점 100점일 겁니다. 근데 G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 수준입니다, 우리. 제가 직관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지금 좀 전 세계 주가가 다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전쟁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 200개 국가 중에 3개 국가만 안 좋거든요. 중국, 러시아, 한국입니다. 그래서 G 수준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G라 하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에 포함되는 기업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하고 메리츠 지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그룹만 그림을 넣으면은 그 G가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G가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 퍼포먼스가 아주 높구나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절반은 애널리스트였고 인생의 절반은 투자자문을 하는데 그럼 G가 좋은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 설명회를 열어보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이 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녹취 파일이 들어가 있다? 근데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잠깐 있다 있으면 안 돼요.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런데 일대 주주, 최대 지주 지분을 들고 있는 그 대표라든지 이런 오너가 나와서 설명하는 거 있죠.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포스코는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왜 하냐면 주주가 없잖아요. CEO가 하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어요. 30분 하고 20분 하고 확 닫아버려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는 기업은요, 무제한 토론을 해요. 예를 들어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그죠? 뭐 무제한 토론한다. 미국의 CEO가 무제한 토론하잖아요. 그런 기업은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데이터 잡으실 때 그거 나서 좋은 기업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딱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성이 있구나. 좀 무제한이구나. 그런데 기업 설명회도 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소그룹 미팅 있잖아요. 그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면 돼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액세스가 가능하고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프라인 미팅을 정말 CEO가 1대 주주가 나와서 한다 그러면 그런 기업의 지위를 한번 잡아보시면은 그런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 지금은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 저희 대학원생들에게는 안 좋은 뉴스입니다만은 제가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열심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다 한번 뒤져보세요. 예, 저희 대학원생이 도대체 누가 그런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는 감사인연합회 현재 저희 책임을 맡고 있는 김광윤인데, 저는 베이스가 회계학 교수로 평생을 보냈고, 지금은 이제 세컨 라이프로 저희 전공하고 관련된 제가 학교에서 이제 회계감사를 강의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거버넌스 주제를 가지고 거버넌스 포럼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계시는 거 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기 소개해 주신 우리 여자 교수님 소개해 주신 거기 보니까 외국 논문에도 그냥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주 적확한 논문을 소개해 주셨네요. 그래서 수원대학의 우리 고 교수님이시군요. 제가 수원의 아주대학에서 인생을 했는데, 제 질문은 질문 하나 하고 코멘트 하나 하고 두 개만 든든하겠습니다. 자료에 발표해 주신 자료 지금 거의 마지막 페이지죠. 최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 거기에 슬라이드 마지막 끄트머리에 22년 페이퍼의 왼쪽 페이지죠. 거기에 소개해 주신 그림 위에 G그룹별 ES 등급 변화에 따른 토빈스큐의 변화를 얘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 참 금방 보고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네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거 하나 질문 하나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영재 우리 서스틴 베스트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대표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패널리스트 지금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아마 좀 말씀 한번 듣고 싶은 것이, 지금 최 교수님 말씀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어떤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상에 대해서 이제 공시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평가 지표를 어찌 만들 것인가, 이제 재무관리 전공하시니까 이 평가 쪽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오늘 아마 평가 쪽으로는 유 대표님이 가장 정통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거버넌스 그러면 당연히 주주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의 투명성 문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로 점프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인증이라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계학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정보 하는데 이게 그린워싱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거기에 정보의 검정, 서티피케이션 또는 베리피케이션을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사실은 평가 문제하고 좀 다르죠, 그죠? 평가는 가장 최종적으로 종합된 상황에서 평가 등급을 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이시고 한데, 거기에 분리돼야 될 중간에 인증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이랑 낮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빨간색이 높은 그룹, 파란색이 낮은 그룹인데요. 근데 이제 그 그룹 간에서 만약에 ES 등급이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랑 그대로 있을 때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오른쪽의 그림들이 이제 저희가 G 등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ES 등급이 올라간 애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맨 오른쪽의 파란색이 G 등급이 낮았는데 ES가 상승한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이제 기업 가치가 토빈스큐가 더 많이 많이 떨어졌더라, 제일 많이 그거를. 그래서 뭔가 G에 대해서는 이제 열등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ES 점수만 올라간 애들이, 걔네들은 유독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졌더라라는 거를 저희가 보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예, 예. 오른쪽에 그 슬라이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좋은 등급인데 불구하고 이제 ES가 많이 됐는데 G는 나쁘더라 이렇게 가지고 된 거는 사실은 저 불란서의 그 파농입니까? 거기에 대표가 그 아주 ESG 투자의 선두주자로 잘 했는데 우리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 떨려놨잖아요. 중간에 주주들 회의에서 주총에서 그 사람 아웃됐는데 거기에 묘하게도 그 부분이 떨려 나와서 지금 ISSB라고 우리 회계 쪽에서 하고 아까 우리 이 대표님 얘기하셨죠? KSSB 여기 한국에서 지금 이제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사례하고 지금 아주 잘 맞는 그런 우리 최 교수님 오른쪽 논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왼쪽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지기 어려웠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논문을 또 마침 주셨으니까 이 논문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IFRS의 조금 전에 ISSB가 작년에 국내에서 한번 세미나를 열었어요. 거기서 부위원장님 되시는 분들도 오시고 전문가들이 또 호주 또 일본에서 지금 이제 지속가능 공시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ISSB에서 지금 관심사가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그 평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 평가의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의 문제. 세 번째가 인증 문제, 어셔런스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셔런스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뭐 ISSB가 정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국내는 현재 지금 회계기관들하고 그다음에 뭐 로펌들도 어쨌든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또 ESG 관련된 또 전문 기관들도 국내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도 이 어셔런스 시장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KICPA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 회계법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어셔런스 시장을 잡으려고 최근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이거 관련된 세미나를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이 글로벌리는 IASB라는 기관에서 ISSA 5000이라는 그 기준을 ESG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발표를 했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준용해 가면서 이 어셔런스 시장이 확대돼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보는 거죠, 일단. 예. 평가하고 따로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다른 기관이 어셔런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IFRS 쪽에서는 지금 ISSB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ESG 정보를 재무 데이터로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 변수라고 디파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ISSB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건 주로 다 98년도에 만들어진 GRI를 근거로 다 평가 지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GRI라는 것은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 레귤레이터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관심이 있을 법한 ESG 정보 공개를 가이드라인한 겁니다. 근데 지금 ISSB는 투자자가 관심이 있을 것만 공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무 중대성이 있는 ESG 요소를 공시하라는 원칙을 제정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에, 우리 섹터에, 우리 리전에 어떤 ESG 지표가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재무 중대성이 있는가를 어떤 방법론으로 이걸 갖다가 아이덴티파이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제일 고민거리고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요즘에 컨설팅 회사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문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검정 자켓 분이 먼저 이제 손을 들어주셔서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 나왔고요. 사실 방금 해주신 질문에 약간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류영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말씀해 주실 때 평가지표의 이제 상위성 말씀을 해주셨고, 뭐 평가지표가 꼭 CSRD랑 ISSB에만 국한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둘이 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SSB가 말씀 주신 것처럼 CSRD랑 뭐 둘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제 ISSB가 좀 더 Financial Materiality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한다면은 세계적으로 혹은 이제 세계 뭐 중심이 이제 EU랑 뭐 미국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IFRS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뭐 ISSB를 좀 더 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은 뭐 그 둘이 아니더라도 공시 요건에 대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둘이 이제 대표적인 기준이어서 둘 중에 뭐 하나가 이제 승기를 잡으면은 좀 표준화가 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어떻게 계속 난립하는 기준이 어떻게 미래에 될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미국이 어떻게 갈지는 이제 이번에 그 대선 결과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2020년 11월 달에 당선되고 나서 제1호 행정명령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당선되면 1호 명령으로 다시 탈퇴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동력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그 SEC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라든가 또 기업 사이드에서 그거는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미국 기업들도 유럽에 수출하고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아시다시피 CSRD에서 ESRS에서도 시가총액이 7억 불 이상 되는 기업은 그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미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CSRD를 어느 정도 준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문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도만 해도 ESG 정보 공개해야 된 가이드라인이 수백 개였습니다. 글로벌리. 진짜 우후죽순이었어요. 그런데 IFRS 쪽이 이니셔이트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지금 IFRS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다 흡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M&A가 돼 버린 거죠. 그 전에 뭐 잘 아시다시피 SASB라든가 그 다음에 IRRC라든가 CDSB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IFRS나 ISSB가 상당히 앞으로 좀 표준화를 해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계속 행사해 나갈 거라고 보지만, 유럽하고는 또 좀 이게 달라요. IFRS는 단일 중대성이고 CSRD는 이중 중대성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과연 좁힐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